여러분, 집에서 단 100m만 더 걸으면 됐습니다. 그 거리만 걸으면 그녀는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취한 17세 소년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임신 8주차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잔디밭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녀의 비명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100m가 생과 사를 가른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 함께 사라진 한 여성의 비극입니다. 2013년 5월 21일 밤 호주 퀴즐랜드주 로건 센트럴의 라이아트 스트리트에서 여러 주민들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됐죠.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고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였는데 스티븐과 오로라 호디 부부를 포함한 여러 이웃들이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비명도 이미 멈춘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본격적으로 수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 주민이 이웃집 앞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반쯤 벗겨진 옷을 입고 피로 뒤덮인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라이아트 스트리트 30번지 앞이었는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8주차였고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조안 카니노 라이더. 그녀는 필리핀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조안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살해당했거든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조안에게는 남다른 의지가 있었습니다. 8남매 중 유일하게 학업을 끝까지 마쳤고 가족 모두의 자랑이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조안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카들을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2009년 조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호주로 떠났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학교에서 8시간을 공부하고 근처 맥도날드에서 또 8시간을 일했거든요.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공부하는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조안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조안의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스톤스 코너의 한 카페에서 캐나다 출신 셰프 코리 라이더가 조안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어요. 같은 해 10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죠. 사랑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2013년 드디어 조안이 임신했습니다. 첫 딸이었어요. 부부는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았고 초음파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행복해했죠. 조안은 벌써 이름도 지어뒀습니다. 카밀 게일 라이더라고요. 조안은 맥도날드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지만 코리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돼서 꼭 같이 다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스케줄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땐 조안이 혼자 출근하고 코리가 퇴근 후 데리러 가곤 했죠. 코리는 여전히 걱정이 됐지만 조안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나 혼자가 아니야. 카밀이 항상 함께 있잖아. 직장 동료들도 조안을 정말 아꼈습니다. 임신 초기라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조안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줬고 손님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위로해주곤 했어요. 좋은 남편, 따뜻한 친구들, 배려심 깊은 동료들, 그리고 곧 만날 소중한 딸까지 조안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삶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고 코리도 똑같이 행복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2013년 5월 21일 밤 한 무리의 10대 소년들이 조안이 일하던 맥도날드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멀리서 봐도 취한 게 분명했죠. 소년들은 웃고 떠들며 비틀거리면서 로건 센트럴 라이아드 스트리트로 향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차를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8시 27분 그들은 웨블리 로드의 CCTV에 포착됐고 그 중에는 17세 앤드류 마이클크도 있었어요.
버크는 9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고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그때도 가석방 중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낮부터 술을 마셨어요. 완전히 취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엔 충분했죠. 차를 훔치기 위해 도구도 준비했는데 앤드류는 드라이버 세트를 훔쳤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하고 방해했어요. 소년들은 즉시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앤드류는 맥도날드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만약 그가 다른 길을 택했다면 그날 밤은 전혀 다르게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될 길을 선택했죠. 밤늦게 혼자 걷고 있던 오후 9시 근무를 시작하러 가던 여성 말이에요. 앤드류는 조안과 마주치자 그녀를 공격했고 근처 잔디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안은 있는 힘껏 저항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앤드류는 훔친 드라이버로 그녀를 공격했고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법정에서 밝힌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안이 공격당했을 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폭행은 너무 잔인해서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조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버크는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고 결국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집들이 밀집된 주택가에서 어떻게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주민이 그날 밤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보기도 했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비명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안의 사망 시각은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앤드류는 그녀를 죽인 후 시신을 그대로 두고 떠났어요. 거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잔디밭에 피가 고여 있었죠. 그녀가 근무를 시작해야 했던 맥도날드에서 단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코리는 근무를 마치고 차로 향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내를 데리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조아는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코리는 그래도 가는 게 낫다고 했죠. 아내와 태어나지 않은 딸의 안전이 걱정됐거든요. 맥도날드에 도착한 코리는 조안의 동료들에게 인사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조안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고, 근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평소 그렇게 책임감 있던 조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코리는 자정 무렵 조안을 실종 신고했어요. 그는 아내가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 운전하며 밤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7시쯤 라이아드 스트리트에 살던 40세 로버트 밀스가 가게로 걸어가다가 이웃집 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피로 뒤덮여 있다는 걸 알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 주인과 함께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반쯤 옷이 벗겨진 여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고 주변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임신팔 주차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경찰은 오전 7시에 코리에게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코리는 나중에 자신이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코리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고 했죠. 경찰은 조안의 옷에서 충분한 DNA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면밀한 검사 결과 조안의 녹색 점퍼에서 발견된 DNA가 앤드류 마이클 버크의 것일 가능성이 다른 누구보다 1000억 배 더 높았어요. 게다가 앤드류의 신발에서 조안의 DNA가 발견됐고 조안 얼굴의 자국이 신발 밑창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앤드류는 조안의 시신이 발견된 지 10일 후인 2013년 6월 1일에 체포됐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18세 생일이었어요.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경찰은 여러 사람을 신문했는데 살인 다음 날 앤드류를 봤다는 당시 여자친구 벨린다도 포함됐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의 손이 부어서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붕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앤드류는 술집에서 싸운 사람의 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여자친구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붕대를 검사한 결과 피는 조안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행 후 앤드류의 태도였어요. 여자친구의 언니에 따르면 그는 완전히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날 밤 앤드류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화를 봤다고 해요. 앤드류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문 중에 거짓말을 했고 그 지역에 없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나중에 차를 훔치려 했다는 걸 인정했고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앤드류의 변호사는 여러 주장을 펼쳤지만 검사 글렌 캐시는 62명의 증인을 소환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결국 앤드류는 데보라 멀린스 판사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최소 20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이 설정됐습니다. 강간죄로 14년, 태아 살해로 5년을 추가로 받았는데 동시 집행이었죠. 선고 당시 앤드류는 21세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당시 43세였던 코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전체를 앗아간 사람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언론 앞에서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여전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고 태어나지 못 딸의 초음파 사진을 법정에 가져왔습니다. 코리는 울면서 단 한 가지만 원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를 위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의 세부 사항을 몇 시간 동안 들어야 했죠. 법정에는 앤드류의 가족도 있었는데 그들도 죄책감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살인사건 3년 후 코리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다니던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녀를 떠올린다고요. 수년 동안 그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풀밭에 앉아 있는데 앞에 따은 머리를 한 귀여운 소녀가 있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안으려 해도 소녀는 잡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 소녀가 카밀이라고 믿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서 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증오하는 법을 배웠다. 내 인생은 이제 텅 비고 공허하다. 진짜로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앤드류가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를 원했어요. 사건은 종결됐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의 출처를 찾기 위해 더 노력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코리는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지 못한 것을, 야간 근무를 계속하도록 둔 것을 후회했죠. 조안의 장례식은 브리즈번에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졌던 도시가 그들이 고통으로 헤어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조안의 시신은 고향인 필리핀으로 운송됐고 기부금으로 모금된 돈은 운송비와 조안 어머니의 집 보수에 사용됐습니다. 마침내 조안은 고향에 안장됐어요. 코리는 조안의 기억이 아니라 그녀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앞으로 20년은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죠. 단 100m였습니다. 그 거리만 더 걸었다면 조안은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했고 그날 밤 그녀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너무 일찍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의 비명이 들린다면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 비명이 누군가의 마지막 도움 요청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